안녕하십니까.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46명 발생을 했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시 1,000명대 확진자가 나타났고 무엇보다 사망자가 4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위중한 시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민들께서도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오늘은 변이 바이러스와 그리고 또 백신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연말연시를 맞아 해맞이 보러 가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강릉시의 해맞이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주요 대응책들 문숙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국 확진자 집계 상황 차례차례 살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046명입니다. 어제 800명대로 떨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030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19명, 경기 251명, 인천 32명 등 수도권에서 802명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지난 25일에 552명이라는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나흘 만에 또 500명대를 넘어서면서 이 서울 확진자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30명, 대구 29명, 경북 28명 등 총 24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58,725명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5명이 늘어서 330명이고 사망자는 40명이나 더 늘어서 누적 859명입니다. 하루 발생한 사망자 수로는 지금까지 중에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네, 사망자가 정말 많이 늘어서 걱정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별로 살펴볼 텐데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또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3차 전수검사 결과가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요. 이 검사 결과 수용자 2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누적 757명이나 됩니다. 동부구치소 사례는 어제까지만 해도 역대 네 번째 규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서울 도심 집회 사례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세 번째 집단 발병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번 서울 확진자가 500명대 넘었을 때도 이 동부구치소에서 이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500명대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 영향 때문에 서울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들 확진자 가운데서 경증 무증상 수감자 345명이 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 청송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이 확진자 대부분이 이 수용자라서 지역사회에 추가 감염 전파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요. 그래도 출소자와 직원 등 감염 가능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또 한 차례 전수검사가 진행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가 있어서 이 방역에 총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른 집단 감염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취약시설로 꼽혀왔던 요양병원 등의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군요. 네, 특히 감염 취약시설인 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례는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추가 확진자 1명이 확인돼서 누적 확진자가 154명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 병상 대기 중인 확진자가 현재 35명입니다. 이곳에서는 2주 사이에 34명이 숨졌는데 이 중에서 27명이 이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원 관련해서도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중에 36명이 추가 확진이 돼서 누적 확진자가 총 170명입니다. 이곳 사망자도 10명이 넘는데 이들 중에 8명이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졌습니다. 옮길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가 아직도 43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1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모두 1,460명입니다. 하루 확진자 중에서 이 10명 중에 1명꼴로 이 임시검사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임시검사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초에는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하려고 했던 것을 2주 더 연장해서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영국발 입국자에서 지금 영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어제 영국에서 입국한 이들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22일에 한국에 입국한 가족들입니다. 2명은 미성년인 자녀이고 1명은 이들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족이 타고 온 항공기 내에서 이 추가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함께 탑승한 승무원 1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입국한 뒤에 바로 격리 조치가 됐기 때문에 지역 감염 전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조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상으로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방역 당국은 영국과 남아공에서 입국한 사람이 확진받을 경우에 모두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발 항공편은 오는 31일까지 임시적으로 운영 중단이 되고 있었는데 이를 일주일 더 연장해서 다음 달 7일까지 운항이 중단됩니다. 또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 대한 이 방역 검사도 강화됩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와 함께 입국 후에 사흘 안에 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2주 뒤에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에도 한 차례 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 음성일 경우에만 격리가 해제되는 겁니다. 또 경유자를 포함한 영국과 남아공발 모든 입국자는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 이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또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아예 이 해외 유입자, 입국자들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덴마크와 같은 해외 국가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앞서서 병상 부족 때문에 대기 중에 사망한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병상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이 민간 상급 병원들이 연이어서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간 상급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전환한 이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일반 병상 80개를 전담 병상으로 전환을 해서 모두 22개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중증 환자 5명이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이 병상대기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던 부천 요양병원 이 환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가천 길병원과 인천 성모병원 등도 거점병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초에 10개에 불과했던 이 수도권 사용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은 그제 기준으로 68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백신과 관련 소식 들려주셨는데 어제 오후에 정부가 아예 2월에서 3월 중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려주시죠. 네, 국내 첫 접종은 내년 2월에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이 운영하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확보하는 이 백신 일부도 내년 1분기부터 도입할 수 있게 추진 중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사람 최우선 대상자는 일단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로 총 100만 명 안팎입니다. 이어서 우선 접종 대상자는 이 의료진과 65살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만성질환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그리고 경찰과 소방공무원, 군인 등이 백신을 맞습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과 접종을 서둘러서 늦어도 내년 10월 이전에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간 대상자별로 세부 접종 일정을 또 구체화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 특성에 따라서 접종 방식도 좀 달리 하는데요. 이 영하 70도 안팎의 초저온 냉동 유통이 필요한 이 화이자 백신은 이 100곳에서 250곳 정도의 별도 접종 센터가 마련이 됩니다. 또 냉장 상태로 보관 유통이 가능한 백신은 기존의 위탁 의료 기관을 통해서 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예. 접종 뒤에 이 이상 반응 관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관리는 질병관리청과 식약처가 공동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맡게 되고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에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면 이 국가 보상 체계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네, TBS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단 지표 몇 가지 살펴보고 강릉시장님을 연결을 해서 해맞이와 관련된 방역 대책들 살펴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변이와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수치는 사망자입니다. 40명이 나왔어요. 교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극단적으로 환자를 떨어뜨리기에는 이번 겨울에 어렵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지 박스권에 묶어두어야 된다. 다만 이 박스권에 묶어두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에 계속 묶어둔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역다 최대로 하루에 안타깝게도 40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위중증 환자도 어제 하루에 35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최대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정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사망자나 중증 환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요양병원에서의 계속된 집단 감염 여파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이런 공간에서 중환자들이 대거 나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정부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 동일 집단 격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상태가 나빠지는 환자들을 이제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어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40명으로. 근데 이 40명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집단 사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에 병원에서 제대로 네. 처치를 받다가 사망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 예.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 다음에 그곳에서 병원으로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를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로구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사망자가 10명이 나왔는데 8명이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옮길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가 43명이나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곳에서도 상태가 나빠지시는 분들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 봄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곳에서 요양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옮기지를 못해서 수십 명이 집단 사망해서 나중에 발견되는 일들이 우리가 외신으로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지금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좋은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내용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도 좀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그렇게 해주셨고.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중증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병상이 빠른 시간 내에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병상이 확보되는 것과 함께 그 병상에서 중증 환자, 위중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전담 의료 인력이 같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병상은 물리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료 인력 자체는 빠른 시간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나오는 확진 환자 숫자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방역 당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떨어뜨리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방역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주 초에 10개에 불과했던 중증 환자 병상이 수도권 기준으로 68개까지 늘어났거든요. 이게 아직도 부족하다고 봐야 네, 할까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방역 당국에서는 26일까지 수도권의 중증 환자 병상이 확충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뭐 시설 공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28일, 29일 정도에 지금 어느 정도 약속된 중증 환자 네. 병상이 완비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중증 환자 병상들이 아마 1월 초 정도가 되면 또 다 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또 다시 추가로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지금도 거의 쥐어짜듯이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를 했는데 또 추가로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하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다가 중증 환자 전담 의료 인력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혹시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중증 환자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중증 환자 병상을 이게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환자는 박스권에 가두어 둔다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 나오는 것, 중증 환자가 사망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중증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당장으로서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자, 지표 중에 하나 또 안 좋은 것이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의 환자 수가 3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보다 가족 간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걱정해야 할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양성률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불분명도 있고 그러는데 매우 중요한, 그중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가 감염 불분명 경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감염 불분명 경로는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은 역학조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일어나서 추적이 용이하다고 하면은 감염 불분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 불분명이 높다고 하는 것은 역학조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환자 수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환자가 많고 감염 불분명이 높은데 역학조사가 안 된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향후에도 감염 불분명을 모르는 확진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무언가 추세가 좀 꺾인 것 같다. 무언가 좀 괜찮은 전망인 것 같다. 800명대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언제나 수목금토가 중요하고 주말 요인 때문에 확진자 수가 검사 건수 때문에 적게 나온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왔죠. 내일은 수목금토의 순위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불분명, 그다음에 역학조사 안 되는 거, 환자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방금 그 요인들과 맞물려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네. 것. 더 중요한 것은 방역 당국의 인식과 태도, 또 덧붙인다고 하면은 실력,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진짜 악화될 일만 남아있다.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더 그럼 한 걸음 들어가서 어제 나온 수칙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음료를 주문할 경우에는 공간을 이용할 수 없고 식사를 주문하면 공간 안에서 먹는 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에서 마스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스크의 온전한 착용 여부를 가지고 모든 시설을 재평가해야 된다. 이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거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전혀 그게 안 맞죠. 왜냐하면은 음료는 들고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음식은 앉아서 마스크를 열고 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일관성에 맞지가 않는다. 일관성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역 당국의 실력을 제가 의심 삼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료가 그렇다고 하면 음료가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료가 그런 거를 음식에 적용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일관성이 나오면서 뭔가 법칙이 매우 심플한 법칙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애들, 심지어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어린애가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고, 설득이 안 되면은 제가 힘이 안 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하는 일이, 방역 당국 자기네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설득이 안 되면은 힘이 안 생기니까 예. 방역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똥볼을 차는데 이게 방역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네. 방역 당국은 한번 잠시 국민들에게 멈추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일단 멈춰서 기본을 돌아봐야 된다. 방역 당국이 기본을 돌아봐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 말씀 제가 그리고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이게 좀 답답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제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다국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매장 내 영업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패스트푸드점 다국적 기업이 입을 만한 손상은 사실은 감당 가능한 손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출 하락의 요인이 있기는 뭐 하겠습니다만은. 고용과도 좀 연결이 돼 있을 그렇긴 수도 하죠. 있고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점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은 지금 예.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여러 가지 방역 규칙을 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왜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용인하고 있는지도 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으로 공부하러 가는 카공족이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를 예. 방역 당국이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건 절대 방역 면에서는 좋지도 않고 그리고 형평성 면에서도 네.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납득할 만한 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어제 음식 배달업체 2명이 배달원 2명 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달업체에서는 고객을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소비자로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업체에서 일단은 그 직접 고용하거나 혹은 아르바이트식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원칙을 그냥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달했다라고 하는 인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인증 때문에 대면에서 그 음식이라든가 물건을 전달해주는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것. 그러니까 아주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하면은 순간 찰나의 순간이기 예. 때문에 거기서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대면을 해야 될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가능하면은 배달 음식을 받거나 혹은 택배 물건을 받는 분들도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건을 전달받고 난 이후에는 손을 깨끗이 당연히 씻고 손을 씻어야 하면은 되고요. 그런 가능성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 네, 제가 하나 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좀 예. 덧붙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택배나 음식을 배달을 받아봐서 아는데 반드시 저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제 때문에 카드 때문에 대면을 네. 안 할 수는 없어요. 카드를 하시지 않습니까? 카드를 하시게 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카드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 혹시 알코올이 있다고 하면 알코올로 카드를 좀 닦으시고 예. 그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음식이라든지 택배를 배달이 되고 나면은 손을 비누로 꼭 씻으신다고 하면은 실제로 짧은 기간에 대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하면은 예. 감염 확산은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교육이 잘 돼서 그러는지 택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음식 배달하시는 분이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잘 하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본은 꼭 지켜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카드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상황을 가정을 해서 손 소독제를 대신 뿌려서 닦아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아니면 뭐 소주나 이런 술을 술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손 소독제를 가지고 카드를 닦는 거는 괜찮고요. 예. 또 집에 있는 70% 알코올로 카드를 닦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또는 뭐 정못하면은 비누로 아주 카드를 씻으셔도 가능은 예. 합니다. 다만
이렇게 살균을 할 필요는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정부에게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한테 쓴소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서 또 속초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눈에 띄거든요. 이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있죠. 네. 뭐냐 하면은 지금 방역은 전 국민이 협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지키는데 소수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소수로 인해서 많은 방역을 제대로 지킨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한 분 한 분들이 다 방역 조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강릉시장님이 나오실 건데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왜냐? 강릉에 지금 가시는 분들이 이제 숙소를 잡는다든지 또는 가까운 분들끼리 모인다든지 1박 2일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릉시장님이 아예 그것을 원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모임도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상인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거나 뭐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전체로 봐서는 역시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이 되려고 네.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 모든 분들이 협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강릉으로 여행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네. 이런 말씀에 좀 제가 드리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강릉시장님 잘하신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해는 매일 뜨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설대우 교수님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직접 칭찬을 해주셨는데 모셔보겠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님과 함께 화상 연결을 통해서 얘기 나눠보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장 김한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해맞이 보기 위해서 강릉을 찾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사정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관련해서 저희가 네,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해변 명승지를 전면 출입 통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레일에 저희들이 협조를 또 요청을 해서 해돋이가 있는 시간에는 정동진역은 기차가 정차를 안 하고 그냥 패스를 하게 되고요. 또 오죽헌이라든가 또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등의 명소들은 다 폐쇄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식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영업점,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31일 오후 3시부터 또 다음날 3시까지 24시간 동안 모든 강릉 시내 영업점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이거는 전국의 역학조사 역량과 방역망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취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다리시는 분이 추위를 피해서 찜질방 같은 데로 또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저희들이 가동 중단을 했고 또 3일 2일까지 또 저희들이 찜질방이나 사우나들을 가동 중단하는 그런 좀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강릉을 찾는 동해안 해맞이 관광객이 예년에 보면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동해안 전체로 보면 50만 명이 넘죠. 근데 이분들이 동일 공간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취식을 하거나 또는 감염이 되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파가 될 경우에는 전국의 방역망과 또 역학조사 역량이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많은 아픔은 있고 진통이 있지만 저희 강릉이 솔선해서 희생을 함을 통해서 전국의 의료진들 또 역학조사 요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좀 낮추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우리 또 동해안의 명승 관광지가 코로나의 진앙지가 되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픈 결정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널리 이렇게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아픈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혹시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찜질방을 운영하시는 이런 소상공인 분들의 그 심정은 어떤 설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우리 강릉시에 코로나 극복 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민간인과 경찰 등등 각종 관련 단체들이 다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저희들이 여기를 통해서 모금도 했고 이번에 소상공인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소통과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분들과 협의도 거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많이 지쳐 있지만 이 고비를 넘기자라는 강릉 시민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의 희생어린 인내심이 다시 한번 이렇게 빛을 발휘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계올림픽 때도 봉사와 희생으로 성공올림픽을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께서 아픔은 있지만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흔쾌하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저부터 동해안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 꼭 챙기시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근 강릉시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러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바이러스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뭐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소식이 다 변이 바이러스 얘기거든요. 자, 교수님. 네. 바이러스 변이가 왜 생기는 건지 어제 저희가 얘기를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마 그 자료 그림이 나갈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RNA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RNA가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래 몸 안에 있는 저 RNA가 대량으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각종 돌연 변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무작위로 생기게 됩니다. 이때 무작위로 생긴 것 때문에 전파가 잘 되는 녀석도 생기고 전파가 잘 안 되는 녀석도 생겨요. 그러면서 전파가 잘 되는 놈이 계속 전파가 잘 되니까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이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변이체가 나올 때 어떤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원칙이냐면 하나는 바이러스가 계속 사람하고 공존을 하면 할수록 바이러스는 두 가지 특징을 띱니다. 하나는 전파 확산이 잘 되는 특징을 띠게 되고요. 그러니까 주류가 되겠죠. 두 번째는 병원성, 즉 우리를 중증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사망에 이르려고 하는 중증을 일으키는 그 병원성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와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전파는 잘 되는데 병을 일으키는 거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병원성이 더 커지는 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확산이 잘 되는 거는 나오지만 병원성은 줄어드는 걸로 나오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의 변이를 이해하시면 어떤가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제 우리가 짚은 내용은 백신은 무용지물이 될 수 없다. 백신 기존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은 충분히 변이 바이러스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해드렸고 방금 얘기해 주신 그 병원성과 관련해서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그럼 중증 환자를 더 늘리거나 하지는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증이 되면은 일단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왜 침입하느냐 하면 바이러스는 아주 순진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기 자식 바이러스를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을 침입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침입할 때 병원성이 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몸에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병원성이 줄어들어야 공격을 덜 받으면서도 자기 자식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할 수만 있으면은 오로지 자기 자식을 늘리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병원성은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을 도발을 해서 우리 몸에서 지나치게 병원성을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지나게 되면 바이러스는 병원성을 점점 상실해 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만 하더라도 우리 몸을 감기처럼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4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를 제외한 4종류는
우리 몸을 감염시켰는지도 모를 정도로 병원성이 거의 없어요. 예. 이처럼 우리와 계속 오래 지나게 되면은 병원성을 계속 상실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해서 이해하시면서 이번 변이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저질환자들이나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와 만났을 때.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와 병원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파력은 70%, 즉 1.7배 정도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또 하나는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네. 지금의 주류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감염이 되더라도 크게 병증을 일으키지 않는데 지금 이 신종 변이체는 무언가 감염이 되면 12세 아이들에게 병증을 더 유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것도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언제나 바이러스는 병원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2세 어린아이들에게 더 중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보다는 오히려 없을 가능성이 많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끄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몇 달 뒤에 좀 상황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코로나19 백신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고 공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유추를 해보자면 그 지난번에 이 논란이 되었던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60%대가 하나 있었고 90%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두 개를 평균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7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60%대로 나온 임상시험 결과가 있었고 90%대로 나온 임상시험 결과가 있었다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은 90%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좀 더 집중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추가적인 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90%대의 효능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접종 세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력해서 연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적화된 조합을 찾아내기 그렇죠. 위해서요. 그런데 그 중간 임상시험 결과를 염두에 두면 최적화된 조합은 예. 원래 스탠다드 용량을 2번 접종하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원래 계획했던 것인데 스탠다드 용량이 아니라 스탠다드 용량의 절반을 먼저 접종을 한 다음에 두 번째를 스탠다드 용량을 접종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마 이 최적의 조합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최적의 조합을 찾은 후에 추가적인 임상시험이나 혹은 임상시험 결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 같은 중증의 고위험군에게도 굉장히 효능이 좋았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먼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미 이 긴급 사용 승인이 연내 연구 식약처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규제 당국에 제출이 되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규제 당국에 제출한 데이터를 보도자료 형태를 통해서 파이자나 모더나가 했던 것처럼 이제 공개를 할 것인데 연말이나 연초에 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 성공 공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독일에서는 화이자 백신 주사를 놓는 과정에 용량을 5배인가 이제 실수로 놔서 관련된 문제가 좀 불거졌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상황으로도 대입을 해봤을 때 콜드 체인의 문제라든지 백신의 어떤 놓는 과정에서의 실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전혀. 예. 이제 이 한 병 안에 5명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기로 한 명분을 뽑아가지고 한 명에게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명분인 줄 알고 그냥 5명분을 한 번에 접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과다투여가 되어서 지금 이 과다투여가 된 분들은 병원에 아마 입원 상태로 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전혀 교육이 안 돼서 일어난 사고일 뿐 매우 미미한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백신 접종이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이 백신이 가지고 있는 전 국민에 있어서의 관심이나 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이없는 실수가 일어나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예. 크게 뭐 걱정하거나 문제될 소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이제 확인된 외신 뉴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사망 사고가 나왔습니다. 예, 저도 지금 그 기사를 보긴 했는데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얘기를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신이 이제 점점 유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정리를 해서 내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